어떤 한 가족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웃었고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손자를 등에 업고 키운 그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손주 결혼식이에요. 할머니가 오면 창피하대요. 최금래 씨는 올해로 82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단칸방에서 홀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병은 없지만 무릎이 자주 쑤시고 식사 후엔 꼭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금래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장날에 맞춰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엔 꼭 들르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웃 박 여사 댁입니다. 박 여사는 금래 씨보다 4살 아래로 오래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어느새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려는 듯 하늘이 잿빛을 띠던 오후 금래 씨는 집을 나서다 말고 박 여사의 창문에 빨래 널린 걸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유, 박 여사 곧 비 온다는데 빨래를 널어놨네. 내가 좀 걷어줄게. 어머, 금내 언니 그냥 들어오지 그랬어. 방금 막 주전자에 대추차 끓이던 참인데. 두 노인은 마루 위에 나란히 앉아 대추차를 한 잔씩 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가 무심히 꺼낸 한마디가 금래 씨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 참, 언니네 현우가 이번 주에 결혼한다면서요? 뭐라고 누구? 내 손자 현우? 아 몰랐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앞에 사는 윤 여사님이 예식장 청첩장 봤다고 하던데. 언니, 큰딸내 손주라던데 이름이 최현우 맞지 않아요? 최현우, 우리 현우가 맞긴 한데 그 애가 결혼을 이번 주에. 박 여사는 대답 대신 금래 씨의 어깨를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언니 혹시 진짜 몰랐어요? 아이고야, 난 당연히 들으신 줄 알았지.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박 여사님이 잘못 들은 거겠지. 우리 현우가 나한텐 한마디 안 했을 리 없어. 아휴, 혹시 깜짝 놀라게 한 거면 어쩌지? 언니, 미리 듣고 기쁘실 줄 알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 길로 금래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손에 떨림이 있었고 신발은 제대로 벗지도 못한 채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장롱 위에 놓여진 손주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날 금래 씨의 팔짱을 끼고 웃던 현우의 얼굴이 그녀를 한참 동안 멍하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결혼을.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금래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전화하기엔 혹시라도 괜한 걱정일까 머뭇거렸고 대신 딸 최진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좀 바빠요. 현우 결혼한다며 그게 사실이니?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이야? 아니, 아직 다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정해진 거라. 현우도 정신없고 결혼식 준비가 정말 정신없거든, 요즘? 이번 주 결혼한다는데 무슨 소리야?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이 그래도 할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 요즘 세상이 어디. 옛날 같아 결혼식이 뭐 대단한 행사도 아니고 현우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알려야 돼? 엄마는 늘 그래.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엄마 생각 좀 해봐. 현우 입장도 있잖아. 친구들 다 부르는데 거기 할머니가 오시면 솔직히 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 생각 안 해봤어? 그래서 내가 창피하다는 거니? 현우가 그랬어? 할머니가 너무 좀 구식이고 행동도 좀 눈치 없이 말하실 때 많고 괜히 신부 쪽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체면 구길까 봐 부담된다고. 그리고 솔직히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맨날 우리 집 오셔서 쓸데없는 말하고 괜히 애한테 잔소리하고 현우가 얼마나 그걸 싫어했는지 엄마는 몰랐지? 그래, 몰랐구나. 그렇게 싫어했구나. 싫어했다고 말한 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눈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오시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한 건 결국 맞자니. 그래 맞아 창피하다고. 엄마가 뭘 알긴 알아? 요즘 애들 결혼식 얼마나 예쁘게 준비하는 줄 알아? 근데 엄마 오셔서 고리타분한 말하고 손님들 앞에서 이상한 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어.
우리 가족 체면도 생각 좀 해줘요, 제발. 그 순간 금래 씨의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 대화 속에서 더는 스스로를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창피하구나. 그런 뜻은 아니야. 아니야, 맞는 말이지. 그래야 설명이 되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왜 청첩장도 안 보냈는지.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 안. 금래 씨는 핸드폰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금래 씨의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오래전 현우가 유치원 운동회에서 할머니를 보고 달려오며 안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자신을 창피해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창피한 존재가 됐구나.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화려한 웨딩홀, 더 프라임, 컨벤션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로비는 화사한 꽃장식과 음악으로 가득합니다. 신랑 최연우 신부, 이지, 오늘의 주인공들은 연예인처럼 아름답고 젊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금래 신랑의 친할머니입니다. 금래 씨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웨딩홀 뒤편 작은 화단길로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흰 저고리 위에 남색 외투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틀어올렸지만 굽은 허리와 느린 걸음은 시간의 흔적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서 있는지 이 눈으로 직접 봐야겠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아주 멀리서라도 손주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래 씨는 건물 뒤편 창고 통로를 지나며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열린 문 너머 예식장 측 회의실에서 나오는 소리, 그 목소리는 바로 딸 최진미의 것이었습니다. 금래 씨는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엄마 안 온 것 같아. 예식장 들어오는 입구에서 계속 체크했는데 안 보인다고 하더라. 그래 혹시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그래도 부모님이신데. 아니야. 우리 엄마 성격 몰라. 연락 안 됐으면 안 오신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난 엄마 안 왔으면 좋겠어. 최금래 씨는 예민하고 다소 괴팍한 성격으로 자식들에게도 종종 강한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주장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 시원히 내뱉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금래 씨의 고집은 가족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간 적도 있었고 특히 사위와 며느리에게는 무언의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금래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벽 뒤에 선 채 그녀는 딸의 말을 이어들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서 미안하지만 엄마가 오시면 현우도 신경 쓰이고 나도 신경 쓰이고 그냥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어. 그래도 어머니시잖아. 현우도 손주고. 그러니까 더더욱 조용히 지나가야 하는 거야. 엄마 스타일 알잖아. 갑자기 무대 올라가서 축사하신다고 하고 한복 입고 혼자 앞줄에 서겠다고 하면 어쩔 건데 현우가 싫어했어. 그 상황만 해도 싫다고 했어. 헉, 현우가 그랬어? 응, 그래서 청첩장도 안 보냈어. 엄마가 모르게 하는 게 낫겠다 싶었지. 솔직히 말하면 엄마랑 우리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엄마는 옛날 뿐이고 자꾸 자기 방식만 고집하잖아. 요즘 세상하고 너무 안 맞아. 금래 씨는 숨을 죽인 채 그대로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인데 난 이번 결혼식에 엄마가 안 오는 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우리 가족 체면도 있고 엄마도 괜히 상처받을 일 없고 진심이야. 금래 씨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들은 말, 그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지 않아줘서 다행이다. 예식 망칠까 걱정했다. 엄마는 이제 우리랑 맞지 않는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어 오빠 최준우가 오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빠 진짜 오늘 엄마 안 온 게 신의 한 수야. 솔직히 나 아침부터 조마조마했어.
혹시 또 기습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혼다 이러고 무대 올라갈까봐. 나도 사실 입구 CCTV 봤는데 엄마 오신 흔적 없다고 해서 진짜 안도했어. 아직도 한복 입고 할미입니다. 외치면서 손님들한테 절하려고 했던 그때가 잊히지가 않아. 그거 외숙모 칠순잔치 때 아니야? 갑자기 주례 중단시키고 나도 한마디 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민망해서 진짜 땅에 꺼지는 줄 알았어. 엄마는 자기가 튀는 걸 의미 있다고 착각해.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맞고 자기가 어른이니까 다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문제야. 우린 계속 부모니까 참자 어른이니까 이해하자 했지만 솔직히 그건 그냥 감정적 테러였어. 엄마는 늘 자기 말이 법이고 반박하면 무조건 불효라고 하잖아. 그러고도 엄마는 늘 자기가 애들 위해 희생했다고 말하지. 근데 우리가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스트레스였어. 가장 기본적인 매력도 없잖아. 맞아. 그리고 이 결혼식 현우 결혼식만큼은 엄마 없는 게 진짜 다행이야. 나도 그렇고 현우도 엄마 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어. 엄마는 민폐야. 그 말 인정하기 싫어도 이젠 인정해야 돼. 이 결혼식에서만큼은 엄마의 자리가 없어야 돼. 엄마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상처받아 왔지. 10년, 20년 동안. 근데 말이야, 나 좀 찝찝해. 뭐가? 아니, 엄마가 저렇게까지 소외됐다고 느끼시면 혹시 유산 문제도 다르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에 유언장 관련해서 변호사랑 얘기한 거, 그거 아직 효력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어. 엄마가 그거 바꿀까봐 걱정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지 엄마가 뭔가 감정적으로 욱해서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넘기겠다고 했던 재산들 다 끊어버리면 우린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아. 땅만 해도 어디야. 포천에 300평, 광주 쪽에 170평. 그거 팔면 몇 억은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걸 왜 아무 말 없이 내버려 두냐는 거야. 오빠 엄마는 감정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야. 들어가면 진짜 우리 이름 다 빼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 결혼식 지나고 내가 엄마 집에 한번 찾아갈까 생각 중이야. 미안한 척하고 현우가 철없어서 그런 거라고 풀어드리고 기분 좀 좋게 해드리면 다시 마음 돌리지 않을까? 혼자 다 챙기겠다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공평하게 하자고 엄마만 좀 달래보자는 거지. 그럼 나도 가야겠네. 엄마 요즘 나랑도 통화 안 해. 결혼식 초대도 안 한 딸한테 뭐 줄 생각 없겠지? 가서 그냥 울고불고 해. 딸이니까 감정 호소가 더 먹혀. 나도 엄마 딸이지만 저 인간은 감정 없을 때가 더 많아. 유산도 효도 점수로 나눌 판이야. 효도는 개뿔돈 앞에선 효도도 아무 소용 없어. 그 인간은 누가 진심으로 자기 말 들어주냐만 봐. 그럼 예식 끝나고 바로 날짜 잡자. 엄마 만나서 우린 엄마 편이라고 먼저 말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분위기 맞춰줄게. 좋아, 우선 한 푼도 놓치지 말고 가자. 금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그 시간, 그녀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회색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흐르지 않는 대신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품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자신을 지우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금래 씨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의 골목 아랫살 한 줄기가 누런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최금래 씨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몇 장의 인화된 사진과 닳아버린 노트, 그리고 오래전 남편과 함께 썼던 재산 목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말없이 그 노트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딸과 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식장 한켠에서 자신을 민폐라 부르며 이런 날 안아줘서 다행이라 했습니다. 그 대화가 귀를 맴돕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무표정한 듯 차가웠고 마치 서로 엄마 없는 예식이 성공이라 위로라도 하듯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너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았는지도 알겠구나. 금래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조용히 떨어지는 눈물은 가만히 무릎 위에 작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울음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인생 망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가족이라 함께 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금래 씨는 천천히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무릎은 쑤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안에서 오래도록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남편 사망 후부터 하나하나 되찾아온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계약서 통장, 사본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긴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꾸준히 본인 명의로 지분을 회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선 다 줬다고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넘기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자식들이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날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금이었습니다. 이젠 다 정리할 때가 왔구나. 사람 노릇 못한 자식들에게 내 한평생의 흔적을 물려줄 이유가 없지.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증여 관련해서 말씀만 해주시고 별 말씀이 없으셔서 그때는 마음이 약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놈들 줄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기 원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집, 땅, 예금 전부 내가 지정한 사람들한테 가게 해주세요. 그놈들 이름 하나도 남기기 싫소. 자녀분 전부 제외하시는 겁니까? 자식이면 뭐합니까? 사람으로서도 날 외면한 걸요. 그런 인간들한텐 내 이름 한 글자도 남기기 싫어요. 그럼 유언장도 새로 작성해야겠네요. 지정하실 수혜자나 목적이 있습니까? 예, 창학재단을 하나 만들 거요. 최근 내 창학회라고 고아 독거노인 자녀 한부모 가정아이들한테 대학 등록금이든 생활비든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단 혈연으로 여긴 자식은 절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해 주세요. 확실히 기재하겠습니다. 금래 씨는 그렇게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을 혈연이 아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에 마지막 서명을 하며 잔잔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요. 금래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 내가 너무 독하게 굴었다고 하겠지? 근데 나도 이제야 내 마음 좀 챙겨보려 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누구보다 강단이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가족에게 외면당한 노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최금래 씨는 포천에 있는 자신의 땅을 조용히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7년 전부터 되찾아두었던 명의는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기 이전과 매물 등록 감정 평가까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냄새를 맡은 건 결국 그들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최준우는 매물 알림 서비스를 통해 포천 땅이 매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포천 땅 매물로 내놓은 거 맞아? 그래, 내 땅 내놓은 게 뭐 문제 있냐? 아니, 문제는 아닌데 엄마 우리랑은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너들한테 창피한 엄마 아니냐? 창피한 사람이 땅도 창피하게 처리하는 거다. 그 말에 준우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그는 즉시 여동생 최진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미야, 큰일 났다. 엄마가 땅을 팔고 있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한테 등 돌리신 것 같아. 뭐 설마 아직도 결혼식일로 마음이 그러신 거야? 아니야, 그 이상이야. 엄마가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물려주실 생각이신 것 같아. 그제야 자식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식들은 하나둘씩 금래 씨의 집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막내딸 최영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 김수경은 명절에도 하지 않던 인사를 담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미는 엄마가 좋아하던 들국화를 사들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이거 엄마 좋아하던 거 들고. 그래, 꽃은 고맙다. 사람은 안 보고 싶다. 엄마, 나 그때는 몰랐어. 그냥 상황이. 말 돌리지 마라. 그때 네 속마음 다 들었다. 무대 오르니 앞줄이니 체면이니 그게 다 너의 진심이었지. 이제 와서 무슨 체면으로 여기 왔니? 엄마, 나도 변명 안 할게. 그냥 잘못했어.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야. 가족 끝까지 책임졌으면 내가 그 결혼식 날 거기 앉아 있었겠지. 엄마, 우리도 속이 좁았어.
근데 엄마도 너무 매정하시잖아. 매정? 그 말 안 들을 줄 알았니? 할머니 오면 예식 망친다는 말. 내 입에서 나온 말들 다 들었어. 금래 씨는 단호하였습니다. 자식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탓하였고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엄마한테 나보다 먼저 그딴 소리 해놓고선 이젠 다시 찾을 생각해. 내가 먼저 불 붙인 거잖아. 너도 별반 다르지 않았잖아. 눈치나 보고 뒤에서 엄마 흉 보고선 이제 물고 늘어져? 웃기지 마. 불은 내가 질렀지. 너야말로 엄마가 무대 올라갈까봐 현우 붙들고 뭐라고 했던 거 다 기억나. 무대는 안 돼. 앞줄은 안 돼. 엄마는 뒷자리에 앉히자 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야. 그만해라. 지금 너희 모습이 참 꼴 떨어지니까 아쉬워서 우는 사람들 같아. 아니, 그게 맞구나. 웃기지 마. 나는 최소한 엄마 체면 생각이라도 했어. 오빠는 그냥 처음부터 엄마 배제하려고 작정했잖아. 엄마가 이런 거 알면 진짜. 알면 뭐 지금처럼 우리 집 다 내쫓고 장례식까지 못 오게 하시겠지. 오빠가 감히 엄마한테 그런 말해? 내가 제일 어이없네. 그럼 엄마가 오빠한테 재산 다 넘겨줬으면 이런 식으로 말 안 했겠지. 솔직히 말해봐. 지금 속으로 엄마 좀만 풀리면 내 목 돌아오겠지. 그 생각부터 하고 있지? 그래, 내 말대로라고 치자. 그럼 넌 뭐야? 들러붙는 쇼고 눈물은 0이지. 엄마 눈앞에서 울면서 유산 받을 타이밍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만해라. 이제 다 들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냐? 내 눈앞에서 서로 유산 때문에 물고 뜯고 그래. 이게 내 자식들 모습이다. 그래도 나는 너희 키운다고 혼자 다 참고 살아왔다. 근데 이젠 아니다. 그래서 이젠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엄마답다. 진짜 평생 혼자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들 말은 안 듣고 결국엔 자기 감정 하나로 다 쓸어버리는 거지. 우리도 사람이라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후회도 한다고? 그걸 왜 엄마는 한 번도 인정 안 해? 엄마, 우리도 자식이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을 잘라버려?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이었어? 예식 한 번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끝날 만큼 가벼웠냐고. 엄마가 진짜 매정한 거야. 우린 그래도 다시 가까워지려고 찾아온 거잖아. 그걸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유언장에 이름도 못 올리게 하고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우린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엄마가 늘 말했잖아. 자식은 부모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엄마가 자식들 목줄을 쥐고 흔드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 결국은 똑같이 복수하는 거잖아. 복수 아니야, 정리야. 더 이상 내 마음 아프게 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 내 인생에서 걷어내는 정리. 너희는 내가 마지막으로 걸어냈어야 할 존재였어. 그리고 지금 늦었지만 그걸 하고 있는 거다. 엄마는 평생 우리 위에서 군림했어. 어릴 땐 무서웠고 자라선 부담이었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드는 엄마. 그런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뭐가 되길 바란 거냐고.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맞다. 근데 엄마도 똑같이 잘못했어. 우리 감정은 단 한 번도 고려 안 했잖아. 늘 내가 옳다는 말만 해. 엄마는 절대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해봤잖아. 그런 사람이 우리를 용서할 자격 있어? 그래, 미안하다. 나도 완벽하진 않았다. 근데 하나만은 확실하다. 난 너희한텐 돈 주는 존재였다는 거. 엄마도 가족도 그딴 이름도 이제 필요 없어. 내 앞에선 다 내려놔. 좋아. 그럼 내놓고 말할게. 우리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 결국 유산 때문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거니까 그래. 그거 받고 나면 다시는 안 볼게. 그러니까 그거라도 줘. 나도 그래. 엄마 사랑 그런 거 기대 안 해. 근데 우리가 몇십 년간 엄마 밑에서 참고 산 건 맞잖아. 그 대가라도 받아야지. 남한테 줄 바엔 최소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부모 노릇 아니야? 너희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다. 결국 진심이 그거였구나. 돈이면 된다는 거 줄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내게 오는 너희에겐 단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아. 그럼 그 많은 재산 고아들한테 뿌리겠다는 거야? 우리 가족은 다 버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는 끝까지 우리한텐 잔인하다. 정말 말이 되는 줄 알아? 엄마가 가진 땅만 해도 지금 시세로 20억이 넘어. 그걸 고아들한테 나눠주겠다고? 우리를 나눈 시간, 우리를 키운 수고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엄마도 결국 돈이면 된다며. 그러니까 줄 수 없는 거지? 우린 엄마 재산이 생긴 배경을 다 알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땅들 엄마가 어떻게든 지킨 건 알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해. 근데 지금 이건 단순한 분노잖아. 감정 섞인 보복이잖아. 그걸 유언으로 남기는 게 옳다고 생각해? 낳았다고 다 부모냐? 키웠다고 다 자식이냐? 난 너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살았지. 근데 지금 너희는 내 앞에서 재산을 들먹이며 내 마음을 돈으로 평가하고 있잖아. 그게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야. 엄마 사랑. 그런 건 기대 안 해.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어렵고 엄마가 가진 거라도 조금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부모 노릇 아니냐고. 내 친구들 다 그래.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하신다고 자식들끼리 나눠줘. 왜 남기고 가면 싸우니까. 근데 엄마는 그걸 일부러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지금 엄마가 하는 행동이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거야? 그걸 몰라? 내가 지금까지 부모 자식 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바보 같은 거였네. 결국은 돈이더라. 돈이 있어야 가족도 있고 없는 사람은 이렇게 버려지는 거야. 알겠어? 엄마가 우릴 그렇게 만든 거야. 됐어. 이제 말도 섞기 싫다. 돌아가라. 더는 내 인생에 발들일 자격 없다. 너희가 찾는 건 유산이지 나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날 밤 금래 씨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문구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식들의 이름은 전부 삭제, 장례식 참석 금지, 접근 금지. 그리고 내 재산은 모두 장학재단 설립 자금으로 기부됩니다. 네, 확실히 기재하겠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요구하며 울부짖던 그날 이후 금래 씨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손으로 인생을 정리하였고 과거의 고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 단추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창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존엄한 사람으로서 홀로 남은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금래 씨는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시든 들국화 몇 송이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주 최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두 손을 모은 채 어색하게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할머니 잠깐 얘기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너도 입이 있었겠지. 할미한텐 왜 한마디 못했니 너한텐. 내가 어떤 존재였니? 그냥 결혼식장에서 빠져도 되는 그런 존재였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진짜 그날 아침까지도 연락드릴까 고민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그날 새벽까지도 다퉜어요. 할머니 모시자고 했는데 저 혼자선 그랬어요. 네 진심은 뭐냐? 내 진심으로 나를 초대하고 싶었던 거냐? 진심으로 할미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침묵은 결국 금래 씨에게는 답과도 같았습니다. 됐어. 그 대답이면 충분하다. 넌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돈 얘기 꺼낼 자격도 없어. 아니에요. 저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 전혀 없어요. 그냥 죄송해서, 진짜 죄송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 진짜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엄마, 내 외삼촌, 내 이모들 전부 다 내 앞에서 최선 얘기하며 울고불고 했다. 다들 똑같은 말로 시작했지. 그럴 의도 아니었다고. 근데 결국엔 다 손 벌렸단다. 넌 다르다고 할 수 있니? 저는 정말로 돈 한 푼도 안 받아도 돼요. 그냥 할머니가 너무 마음 아프실까봐 너무 후회돼서. 현우야, 너는 내가 직접 안고 업고 키운 애야. 내가 처음 걷던 날, 처음 넘어졌던 날 다 기억해. 그래서 내 말이 더 아프다. 더 깊이 박혀.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건 그래도 견디겠는데 손주한테는 못 견디겠더라. 할머니, 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늦었지만 할머니 마음 돌릴 수 있다면 뭐든 할게요. 마음은 한번 부서지면 다시 안 붙는단다. 다시 붙이는 것보다 그냥 내려놓는 게 편할 때도 있어. 내 진심은 알겠지만 이젠 내 마음이 받아낼 힘이 없어. 현우가 떠난 뒤 금래 씨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기였던 현우 초등학생, 현우 군복 입은 현우. 그 사진들 속에는 환하게 웃는 금래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사진첩을 닫고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기억은 추억으로 남겨야지. 다시는 현실로 꺼내지 말자.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금래 씨의 유언장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자
가족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붕괴는 점점 가속화되었습니다. 진미 내가 괜히 엄마한테 들국화 하나 들고 찾아가서 불쑥 눈물 흘리며 감정만 건드린 거야. 그때 엄마가 흔들렸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자극했잖아. 오빠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정작 엄마 재산 얘기 먼저 꺼낸 사람은 오빠였잖아. 난 엄마 마음 돌리려고 간 거고 오빠는 유산 받을 생각만 했잖아. 말다툼은 이내 욕설로 번졌고 형제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대화는 고작해야 누가 더 효자냐를 두고 벌이는 초라한 설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소문을 듣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래 씨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붕괴해가는 모습은 말보다 더 큰 복수였습니다. 금래 씨의 집 앞에는 요즘 사람들의 발길이 심심찮게 이어졌습니다. 이웃 어르신부터 청년들까지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전 재산 기부한 80대 할머니 장학재단 설립. 작은 제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회관 게시판에도 복사된 신문이 붙었고 구청 복지팀에서도 몇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기사 봤어요. 신문에 난 거 진짜 대단하세요. 그 돈을 가족 아닌 사람에게 쓰신다는 거 아무나 못해요. 그 돈이 원래 누구 거겠니? 나 혼자 늙어가며 모은 돈이지. 내 자식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더라. 차라리 모르는 이웃이 따뜻했지. 이웃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을 했고 어떤 이는 금래 씨의 자식들을 욕했습니다. 가족 말이지. 피로 이어졌다고 가족이 아니야. 마음이 이어져야 가족이지. 그 사람들은 그냥 같은 족보에 이름만 올려져 있을 뿐이야. 금래 씨는 그렇게 또렷이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웃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문득 멈춰섰고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을 복지센터에서 금래 씨를 위한 표창 수여도 추진되었고 그녀가 설립한 최금래 장학재단은 정식 재단 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녀는 전 재산을 현금화하여 고아 및 조선, 가정 독거노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금래 씨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살았던 옛 동네 근처였습니다. 전셋집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마당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금래 씨는 새로 장만한 화분 2개를 마당에 나란히 놓고 앉았습니다. 창가에는 아직 비어있는 부통과 백지의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반과 수채화반 2군데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마다 천천히 외투를 챙겨 입고 교실에 도착하면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금래 씨는 자신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언어들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서툴렀고 붓은 자주 떨렸지만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엔 진한 초록으로 덧칠하며 마치 세월의 균열을 메우듯 집중했습니다.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함께 김밥을 나눠 먹고 버스를 타고 소풍도 다녀왔습니다. 이름 대신 금래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생겼고 수채화 전시회에 단체로 참가하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최금래 장학재단의 이름으로 학교를 다닌 아이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버텼고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장학금 통장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 말이 그 돈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미래를 바꿔주셨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감사한 분이에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금래 씨의 삶은 조용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그 대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금래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선택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최금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 믿고 전 재산을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건 외면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금리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당당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혹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지혜로운 의견을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생각할 거리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